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브릭스 개발은행을 준비했습니다. 브릭스 개발은행,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사실 브릭스 개발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금융시장의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는데 현재 추이가 어떤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먼저 큰 그림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네. 미국은 거의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게 확정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것을 누가 채워줄 거냐라는 건데 현재 그렇게 본다면 달러의 축소, 유로화의 축소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각국에 100억 불씩 출자한 이 개발은행은 2016년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8년도, 9년도에 선진국의 위기로, 선진국만의 위기로 이머징 마켓이 워낙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돈을 걷어가는 이 시기에 무언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브릭스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은행이 출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러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이때는 4개국이 모였죠. 그 이후에 2011년에 남아공을 원래는 그 옵저버 형태로 참여를 시켰다가 실제 국가로 참여시키면서 이 이름도 브릭스로 바뀌었고요. 2014년도 올해 이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브라질의 포르탈레자에서 NDB 설립 그리고 CILA라고 하는 일종의 그 위험기금을 설립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연도별로 이제 브릭스 국가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국가는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너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바깥으로 돌지 않고 내부적으로 쌓임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정부가 뭐 투자의 형태로 바깥으로 많이 돌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내부적인 자산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위안화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에 넘쳐나는 자산들을 일단 어느 정도는 내수 13억 인구의 내수로 소비를 하지만 그래도 남는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돌려서 자신들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해외 투자를 통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함양과 함께 또 전체적으로 자금 순환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릭스의 실질 투자 증가율이요. 이제는 상승세가 많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가 필요했고요. 다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사점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선진국에 흔들리는 이머징 마켓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는 선진국을 띄워놓고 아예 이머징이 새로운 이머징에 투자해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흐름도 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수요 창출인데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신규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또 세계은행, IMF에서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계속 자신들의 쿼터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새롭게 개발은행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화 단계, 작업 단계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 뭐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자금 규모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위안화의 전체 거래 규모와 비중은 전 세계에서 한 1%대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역외 거래 규모도 늘고 있고 또 위안화 전체 거래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보시면 홍콩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죠. 물론 기타 비중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홍콩이 그 위안화의 국제거래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화권 영내에서만 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국제화가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러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역 통화로서의 위상을 넓혀 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홍콩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투자 통화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위안화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교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딘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쪽에도 위안화의 위상을 점점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축통화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의 단계는 무역 통화에서 투자 통화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통화의 방향은 M&A,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브릭스 개발은행과 같은 금융의 형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위안화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5%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기축통화의 중심은 아니겠지만 기축통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서서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투자 통화 단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M&A 시장이 중국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아직까지는 좀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안화의 이런 글로벌화 단계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은 모두 달러를 이용한 재정 통화죠. 예. 재정 환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거래를 하는 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모두 다 달러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의 방안과 함께 얘기된 것이 네. 위안화와 원화의 직거래 통화가 개설됐죠. 네.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그동안 원화는 절대적으로 지금 달러화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외환거래에서 달러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전체인데 전체에서 지금 검은색 부분을 제외한 게 모두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거의 절대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 달러를 빼가면 원화 환율이 급등락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안화 비중이 처음부터 뭐 크진 않겠지만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한 가지 통화가 변화가 심한데 예를 들어서 위안화는 견조하면 우리 통화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10원째도 깨고 내려갔었던 환율이 최근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 트리거가 바로 시진핑의 방안 그리고 위안화 통화와의 직거래 시장 개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향후 환율의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더 먼저 중국과 이 거래를 텄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만 내에서 위안화 예금 규모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금리와 중국의 금리 차이가 꽤 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금리 자유화로 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국내 금융권에서 위안화 예금을 예치할 가능성, 상대적으로 위안화 채권에 투자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권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달러화에만 갇혀있던 국내 금융시장의 흐름이 위안화와도 열린다라는 것은 위안화 통화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위안화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의 직거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점에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FTA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 그 환율 쪽에서 지금 직거래 통화가 열렸는데 무역 쪽에서도 이제 관세를 줄인다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디지털 가전, 비금속 광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세를 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관세가 정상화됨으로써 아니 없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또 무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경제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달러화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위안화 국제화가 점점 진행이 된다면 역시 원화의 변동성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FTA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금융주도 함께 살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